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16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의 25 김세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김호준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대회이긴 한데 그런 대회 출품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거 초등학생이 그린 건가 보네요. 7세 아동이 그렸다고 해요. 뭔가 아방가르드하면서 특징을 잘 잡아냈네요. 네, 7세면은 제가 이런 괴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건 성인이 그린 거예요. 뭐가 우야 이게? 되게 비슷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 자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추한 모습. 이건 뭐야? 네. 티셔츠에 써 있는 게 시바가 아니에요, 시바. 예? 나하고는 안 닮았는데 왠지 설득됐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예. 이것도 더러운데, 왠지 설득되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저렇게 생겨야만 될 것 같아. 응? 눈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네요. 실제보다. 쥐를 잡고 있어, 여기. 자, 그 다음 작품.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흉악하게 그리고 있는 마음인데, 프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유화 작품입니다, 유화. 저는 이 작품을 기증받을 의사가 있어요. 선수들이 등장했는데, 그랬더니, 선수는 선수야. 삼각김밥을 만들어놨어. 선수가 점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선수야. 선수. 이거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이거. 단추가 터질 것 같으니. 사실적이고. 네? 와,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좀 미화가 심한데요. 너무 멋있게 그렸다고? 있는 그대로 그린 거지. 응? 정말 선수가 나타났어요. 만화가가 그린 것 같네요.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업계에서. 네.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야, 이런 짓을 왜 하냐? 응? 그만해. 그랬더니 이걸로 달력을 만든답니다. 달력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 거죠. 달력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아니, 이것도 달력을 몇만 개 만드는 게 아니고 딱 한정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갖고 싶지? 레어 아이템이에요. 자, 이런 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채화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각종 다른 점토 하시는 분이라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정청래 오늘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당사자가 없어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얘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워낙 뉴스가 작게 취급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 예. 이 사건은 송채 경하기 전에 알지도 못했어요. 예. 네, 저 모르고 있었어요. 정청래는 월요일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모를 만큼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선 제가 파악한 사정 이야기 하나를 하고 미성년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1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여차저차 만나다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2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가슴을 만지고 싶다. 등등. 예. 근데 이 익명의 문자를 받고 여자아이가 당연히 열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게 신고가 되니까 내가 그랬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보니까 중1 때 만났던 그 아이야. 그래서 이 익명의 문자가 아니었으면 사건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취하하려고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이 성 관련 법들은 다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신고하면 무조건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탈원서를 제출합니다.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학교의 폭력과 관련된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당사자하고 부모 교육 40시간, 8시간을 내리고 별도로 신고가 됐으니까 가정법원에 가서 또 40시간하고 8시간을 받아요. 그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래서 끝났어 이게. 근데 이 사건의 발생 이후 2년 만에 갑자기 기사가 됩니다. 2년 만에. 왜 전학시키지 않았냐부터 등등 굉장히 댓글이 쏟아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 주요 커뮤니티에. 그러자 그 댓글을 당연히 또 여자아이도 봤겠죠. 여자아이는 열이 받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고 뭐가 다른지는 제가 말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니까. 게다가 이제 댓글들을 보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공격들이 있으니까 의도적인 공격인데 그 중학생이 그게 의도적인 정치적 공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열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남자애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글을 하나 써요. 그때 부모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사과를 했고 진심으로 다 잘 해결됐고 그래서 남자아이와 아무 문제 없고 같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물론 기사를 통해서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런 기사가 나느냐. 이런 기사를 씁니다. 글을 씁니다. 여자아이가. 그리고 왜냐하면 전학을 왜 안 보냈냐고 이제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니까 댓글로. 근데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써가지고 남자애한테 보내면 난 이거 올려야 되겠다고. 남자아이는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은 말립니다. 왜 말리냐? 그러다가 여자애한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신분이 노출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들었어요. 왜 말렸냐. 그래서 내가 헛구역을 냈어. 왜 말렸냐. 아니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전후관계를 해명하고 그러면 일단락이 완전히 되는데 왜 말렸냐.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요 대목에서 제가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 정청래에게는 유리한 내용이지만 이제 같은 나이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못하게 한 거죠. 요 대목이 일반적인 정치인하고 차이점이에요. 제가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못하겠어요. 근데 홍군형을 냈죠, 나는. 홍군을 냈는데 그 이유도 약간의 진행이 있으나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인데 두 번째 레이어는 뭐냐.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 기사가.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11살 때 일어난 시작해서 12살 때까지 일이거든요. 11살, 12살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소년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라서 철저히 보호됩니다. 송채경화 기자 이걸 취재할래도 알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도. 절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좀 알아보니 그 기자를 쓴 기자들도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익명의 제보. 네. 익명의 제보. 남경필 도지사 아들 사건하고 연결돼 있다.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작업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약을 한 것은 한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팩트이고 그것들은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건 저지른 것이고 근데 이제 남경필 도지사의 장남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번 한 것이다. 저는 딱 한 번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친구는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딱 필로폰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필로폰으로 처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게다가 중국에 가서 사와가지고 코로 흡입하고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 이전의 과정이 있었거나 그렇겠거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건 작업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그 다음날 기사가 뭐가 났냐면 바로 이어서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잡았는가. 봤습니다. 저도 그 기사. 경찰이 소위 이제 인터넷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근데 하필 그게 이제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이었다. 그 기사 두 가지를 보자마자 이건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는 처음일 리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기사인데 이건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처음에 한 번 했다고 했다가 두세 번 했다고 했다가 아마 그 이전 전력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당사자 본인은 장남 본인은 최소한 줄여야죠. 처벌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첫 번이라고 한 건데 첫 번이니까 그 이전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이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정치인의 자제들은 사찰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누군가는 그걸 알고 네, 있었다. 그거는 정보기관이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아까 정청래 의원의 케이스는 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그것도 가정법원, 혹은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 이것은 사법부가 알 수는 없죠. 정보기관밖에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왜냐하면 남경필 도지사가 그때 어떤 대상으로 떠올랐냐면 바른정당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홍준표 대표의 첫 번째 자기 수건 사업은 흡수통합이에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12명만 넘어오면 되거든요. 12명만 딱 넘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게 12책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12척만 있는 게 아니라 12척이 모자라 맨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땡겨오고 싶은데 소위 바른정당의 소위 그 지지층과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강파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끼리 가야 된다. 근데 의원들은 대충 반반이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이혜원과 남경필은 자강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유승민까지. 이혜원이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 사람으로 남경필 도지사가 떠오르던 시점이었습니다. 요 시점이,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잘 가는 사이트나 그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썼는지 어디 사이트를 가는지 무슨 앱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알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정보기관이 그런 힘이 아직 남아있나요?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또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대통령의 기관이거든요. 국정원이 원래.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어디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일부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보며.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앞으로 그 고위공직자나 혹은 보수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과 다르게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혹은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인물들의 자녀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항상 약한 고리, 정치인들은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 특히 해외 유학 왔다든가 또는 정치인 하느라 잘 못 돌봤다든가. 남경필 도지사도 이혼했죠. 예. 가정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못 돌봤다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아이들은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중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사회문화 혹은 종교계까지 다. 왜냐하면 종교계도 그 보수 쪽과 연결된 고리들, 종교 인사들 말이니까. 더 나온다라고 예언을 제가 하고 일단 만약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예언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이더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게 계속 나오면 네. 어쨌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이런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국정원을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10년 이상 국정원에 철저하게 보수 정권과 유착돼 왔잖아요. 운명 공도처럼 거의. 이제 인적 청산 작업도 하고 있으나 겨우 1급 10몇 명 정도 바뀌었고
1급 몇 명이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 중간 관리자급하고 과거에 국정원에 그 사람의 상사였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보수 인사, 보수 쪽과 커넥션을 이뤄서 뭐 연락한다든지 사이드로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게 국정원장이 알 수 있는 정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보수 쪽에 이제 줄을 대고 있는 누군가가 뭐 빼낸다거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그 중에 그런 커넥션을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굳이 이 사건을 똑 떼서 얘기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청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정치인을 떠나서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그 자강파라는 뭔가 하나의 위치가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터트린 이유가 정청래 의원이 왜 이쪽 의원이 아니신데. 의원은 아니지만 이쪽 지형의 이빨이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팟캐스트 많이 하고 TV에 고정 프로도 하고 또 팔로우도 많고 그다음에 파파이스도 나오고 저하고도 친하고 총수님이랑 친한 게 가장 큰 그렇죠. 약한 골이었겠네요. 저하고 친하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고 싶은 왜냐하면 꼬리를 달고 계속 나올 거거든요. 3년 있다가 또 성추행 원래 걔네들이 전법이에요. 사실은 정부 출범 이후에 자잘한 이상한 사건들 많이 있었어요. 이 저서 정보를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그 커넥션을 잡아내야 된다. 이번 국감이 거의 유일하게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국감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거, 그 이전 걸 따지려면 이번 국감이 유일하고 내년 국감부터는 이제 그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각하를 못 잡으면 국회 차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제 삼아서 잡기 어렵다. 살아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잡아야 한다. 꼭. 그거를 박범계 의원이 못하면 끝장인 거예요. 부담을 막 많이 주시네요. 그러게. 적폐청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각각 하면 BBK고 BBK 다스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네. 자, 오늘 박범계 의원님 준비하신 내용은 다시 BBK.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연출하신 거예요, 이거? 저기 박근혜 그 탄핵, 네. 탄핵 선고 파면 결정하는 그날 제가 나가면서 결론이 하도 그냥 어떻게 나올까 긴장스러워가지고 저렇게 했던 사진입니다. 군에 찬 저게 사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 안 나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박범계 의원님이 BBK 전문가예요. 제가 PBK잖아요. 영문 이니셜로.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그 중에서 뭘 푸느냐? 이게 뭡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전제가 좀 필요해요. 오늘은 재밌게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뭐 재밌었나요? 아니,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니까 네. 저도 꽤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교도소, 이제 법무부에 갔잖아요. 법무부에. 지금 나와가지고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봉주 의원께서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가 2001년 4월에 LK이뱅크의 대표이사였다가 공동대표였다가 사임을 해요. 그 사임을 한 사퇴 이후에도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함께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요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할 내용들은 잘못하면 비까비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매우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으로 보냈던 사안에 대해서 네. 본인이 되짚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에 기초하거나 미국에서의 소송들이 많았는데 그 미국 소송 자료들을 기초로 한 거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시겠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건 다 추론일 뿐이고 추론이고 또 하나는 BBK 수사팀이 있었고 그 뒤에 당선자 시절 MB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있었는데 2번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 수사의 결과가 매우 부실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깔아놓고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2004년에 김백준이라는 사람. 네. 김백준이 이명박 MB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 왼팔 원세훈과 함께 그런 일종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가신이죠. 그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이거 많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리해서 김경준과 그 누나 에리카 김 등을 상대로 한 이보라 씨는 부인이에요. 예, 부인입니다. 부부와 에리카 김을 피고로 해가지고 EBK에 자기가 투자한 것이 30억 손해가 봤다. 처음에 소장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을 통해서 최대 160억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소송이 오래 갔는데 2008년 1월 18일자 이 문건인데요. 그 소송에서의 문건입니다. 미국 법원이 원고 김백준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6번째 제출한 소장. 아까 제가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소장에서 원고 김백준이 주장하기를 이명박 본인이 LKE 주식의 대부분을 2001년 2월경에 AM 파파스로 팔았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김백준의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대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MB가 LKE 뱅크 주식의 대부분을 AM 파파스에 팔았다 하는데 그 증거를 대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이거는 이 소송이 김백준이 이명박 MB를 대리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근거입니다. 아마 이게 처음으로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저기에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백준 김스 and or his assigners right to privacy. 그래서 his assigner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위임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자는 거죠. 네, 위임을 한 사람. 그게 이제 MB라는 얘기죠. MB의 프라이버시권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로 이 소송이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김경준 부부와 에리카 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근거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결국 각각 한 소송이란 거예요. 자,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이 김백준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법원은 피고 에리카 킴, 즉 김경준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2008년 2월 21일부터 30일 안에 피고, 즉 김경준 등의 질문 요구 35번부터 46번까지 답하시오라고 김백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원고, 즉 김백준은 피고 에리카 김의 질문 요구 1번부터 35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명확한 이유를 대하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김백준한테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경준과 에리카 김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김백준 네가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대라. 이 1번부터 46번까지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가 LKE뱅크 주식을 AM 파파스에 팔았다라고 MB 측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백준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돈의 금융거래 내역,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라 이런 촉구를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잠깐만, LK뱅크라는 건 지주회사예요. BB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랬더니만 법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명령에 대해서 김백준은 전격적으로 2008년 4월 17일 날 소를 취하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김백준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위 49억 9,999만 5천 원, 50억 상당 요 돈의 입금표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김경준 씨가 이걸 밝혔고 우리 당의 김경엽 의원님이 이걸 밝혔는데 김경준 측은 이것은 BBK에 대한 MB의 소유 지분을 MB의 주식을 LKE뱅크에 팔아넘겨서 그 대금으로 LKE뱅크로부터
개인 계좌, MB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다. 송금받은 것이다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즉 BBK의 소유자가 MB라는 강력한 입금표 증거자료라고 주장을 하고요. 김경준 씨의 주장입니다, 이건. 주장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금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주장은 뭐냐면 BBK에서 LKE로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그 대가로 50억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BBK에서 LKE로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50억이 누구한테 꽂혔으면 그 50억을 받은 사람이 BBK 주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 50억을 받은 사람이 이명박이니까 이명박이 BBK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김경준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주장을 하니까 그 임명계약서를 내놨죠. 2007년도에 한나라당이 그것이 아니고 AM 파파스한테 팔아넘긴 것을 AM 파파스가 바로 줘야 되는데 LKE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법원의 판사가 그러면 AM 파파스하고 거래한 내역을 내놔. 하니까 못 내놓다가 못 내놓은 소를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백준이나 MB 쪽에서는 뭐냐고 하면 그거는 BBK와 관계가 없고 MB가 LKE뱅크의 지분을 어렵죠. LKE뱅크의 지분을 예, 그래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거듭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LKE뱅크 지분을 AM 파파스한테 팔고 그럼 팔았으니까 AM 파파스로부터 이 MB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혼란을 생각하니까 아니야 조금 있으면 그림 나와. 그게 나요? 조금 있으면 그림 나와. 자 AM 파파스한테 팔았다 하면 AM 파파스가 그 돈을 MB한테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M 파파스에서 MB한테 돈이 들어오질 않고 LKE뱅크에서 돈이 들어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김경준은 그거야말로 BBK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MB 쪽에서는 AM 파파스에서 LKE뱅크를 거쳐서 들어온 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법원이 그럼 AM 파파스가 산 돈 같으면 산 주식 같으면 그 증거를 대라, 금융자를 대라. 예.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 법원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핵심이죠, 핵심. 그랬더니 김백준이가 계속 못 대다가 안 하고 말지해가지고 소를 취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쟁점입니다. 다음 보세요. 굉장히 지금부터 복잡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안 복잡한 거고. 겨우 따라가고 있었는데. 자, 다스가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 맨 밑에 오른쪽 하단 보세요.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합니다. 그 미국 법원의 재판 자료 중에 기초해가지고 미국 법원이 명령을 내려요. 회계법인 엔젤이라는 회계법인에 이게 뭐 복잡한데 이 다스가 낸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달라. 미국 법원이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나온 자금 흐름도입니다. LKE뱅크, LK 여기 돼 있죠? 요거와 AM 파파스만 딱 떼놓고 보면 MB 측, 김백준 측은 MB가 갖고 있는 LKE뱅크의 주식을 AM 파파스에서 팔았다. 팔고 AM 파파스가 돈을 MB한테 줘야 되는데 LKE뱅크를 통해서 MB한테 준 거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나라당도 2007년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만 떼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김경준은 아니다. 이 50억, 49억 9,999만 5천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50억, MB 개인 계좌로 LKB뱅크에서 LKB뱅크에서 MB 개인 계좌로 들어간 이 50억 원은 저 위에 있는 BBK에 대한 MB 주식을 팔아가지고 LKB뱅크한테 팔아가지고 LKB뱅크에서 MB한테 온 돈이다. 즉 요것이야말로 요 49억 9,999만 5천 원이야말로 MB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놓고 보면 다스가 총수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가 보기에는 포기했어, 이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정봉주 의원을 왜 얘기했겠어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을 느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우리 아는것 총장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사실은 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BBK의 돈과, 이건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BBK의 돈과, 저 마프입니다. MAF. 저수지인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여객 펀드입니다. 저게 마프. 자, BBK와 마프라는 해외 펀드와 LK이뱅크 이 세 개의 계좌에서 옵셔널 벤처스 주식 매집을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특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LK이뱅크는 이명박, MB가 공동대표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EBK가 최종적인 증권회사입니다. 저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1대 주주고 2대 주주가 김경준이에요. 자, 요거는 이명박이 MB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마프와 AM-파파스, BBK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이런 자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MB는 BBK는 자기랑 관계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유가 아니다. 마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M-파파스 역시 수사 결과에 어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돈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다스는 BBK에 총 190억을 투자하는데 그중에 1차분, 2차분 90억 원. 총 190억 중에 1, 2차 90억 원을 BBK에 투자합니다. BBK 하나은행 계좌입니다, 이게. 그런데 BBK는 다시 저걸 삼성증권 계좌로 돌립니다. 또 다시 하나은행 계좌로 돌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금 세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BBK가 하나은행 계좌에서 삼성증권 계좌로, 삼성증권 계좌에 다시 하나은행 계좌로. 그래가지고 LD투자증권 계좌로 이 90억이 똑같이 또 흐름이 갑니다. 똑같은 그 돈이 그리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객 펀드인 마프에 90억이 꽂힙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예, 보시죠. 하루 사이에. 마프의 여객 펀드, 버진 아일랜드의 소재를 두고 있는 마프에 90억이 꽂힙니다. 그리고 1차례,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그 90억과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합쳐서 1067만이면 달러니까 한정어는 한 110억 정도 될 겁니다. 대략. 다른 투자자들의 돈 일부를 합쳐가지고 역시 90억을 합쳐서 AM-파파스로 돈이 흘러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AM-파파스와 LK이뱅크 사이에 주식 거래 형태의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총 803만 불을 AM-파파스가 LK이뱅크로 지급을 하니까 이 돈이 한 90억 정도,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역시 90억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물론 AM-파파스와 LK이뱅크 사이에서는 주식 거래 형식을 띱니다. 그리고 LK이뱅크에서 50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B의 개인 계좌로 쏴주고 나머지 50억을 김경준에게 쏴줍니다. 그 돈 중에 MB는 35억, 김경준은 30억 원을 EBK 증권회사로 최종 쏴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 MB는 BBK를 무관하다고 합니다. 마프는 제대로 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AM-파파스는 제대로 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스의 돈은 결국은 BBK를 거쳐가지고 MB에게 갑니다. 그죠?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은 거죠.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보질 않은 겁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과 발표는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2007년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요 돈 LK이뱅크에서 MB한테 49억 9,999만 5천 원 요것이 갔는데 이 돈에 간 흔적이 없다. 돈이 LK이뱅크에서 MB한테로 돈이 간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때도 자기네들은 간 거는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하죠. 네. 그 주장을 언제 하느냐면 이 당시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BBK 수사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해가지고 최근에 7월 달에 8월 달 2017년 7, 8월에 8월경에 우리가 그때 다 얘기한 거고 수사도 다 했고 밝힌 내용이고 기자들에게도 알린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50억 흔적이 50억 없다고 간 적이 그랬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또 검찰이 최근에 주장한 건지 예전에 주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LK이뱅크에서 MB로 들어간 돈은 BBK에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LK이뱅크의 MB 돈이었는데 그게 그냥 다시 되돌려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요 흐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는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BBK의 돈은 결국은 MB 돈이다. BBK는 MB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의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 흐름만 놓고 봐서는. 그죠? 근데 이러한 자금 흐름 관계가 미국 법원에서 다스가 주장한 그 소송 자료로서 분석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검찰이 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만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입수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11년도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김경준이 이제 380억 정도의 차익을 얻어가지고 주가 차익을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다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법원이 스위스 계좌에 저거 한 1,000만 달러 정도 규모거든요. 1,600만 불 정도 규모 되는데 저걸 동결을 합니다. 그죠? 동결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저 소유는 옵셔널 벤처스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김경준은 물론이고 에릭 하김은 물론이고 뭐 MB는 물론이고 김백준은 물론이고 다스는 물론이고 누구한테도 이 돈이 돌려가면 안 된다라고 동결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압류 같은 건데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밝혔듯이 폭로했듯이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과 당시 LA 총영사 김재수 등이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때 회의 자료 등을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LA 총영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저 동결된 계좌를 풀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140억이 다스로 돌려간다라는 그런 것을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 뒷부분이죠. 그게 뒷부분.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돌려갈 수가 없는 구조죠. 미국 법원에서. 미국 판사가 명령한. 근데 저 돈이 190억 중에 50억은 이미 돌려갔고요. 그 다음에 140억이 남았는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돌려갔다. 저 부분과 다시 시작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스가 저렇게 BBK에 투자한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명박 MB를 거쳐서 EBK로 꽂히는 저기까지를 앞뒤를 맞춰놓고 보면 결국은 MB가 BBK와 무관하다, 마푸와 무관하다, AM 파파스와 무관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돈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요 BBK 그 투자 자문회사예요. LK는 지주회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증권회사입니다. 예, 세 개를 묶어가지고 종합 인터넷 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 그런데 그 출발을 이걸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을 썼어요. 사무용품도 같은 계좌로 썼어요. 이 회사가 다 별개라면 예를 들어 사무용품 살 때도 다 따로따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인데. 그런데 같은 계좌로 다 사무용품을 사요. 직원들도 다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2007년 대통령 선거로 가면 광운대 동영상이 이제 그 폭로가 됐잖아요. 이 MB가 내가 BBK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유력한 자료인데 뭐 검찰은 뭐 그건 하나의 부풀리기다. 김경준이 잘 되라고, 김경준 소유니까 BBK 잘 되라고 내가 덕담을 해준 거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MB가 갖고 다니는 명함 중에 명함 뒷면에 보면 BBK의 명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에티켓으로 넘어가 갑시다. 그걸 에티켓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다 별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시다. 세 번째, EBK 저치 마지막 회사 증권회사입니다. 저거 제대로 떠보지도 못하고 이제 취소가 됐는데. 요게 시스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 예. 저 EBK 증권회사의 브로셔가 있습니다. 안내 책자 같은 거 이제 홍보 자료. 여기에 이 MB가 등장합니다. MB 그 브로셔에 마푸 저 여객펀드 마푸라는 여객펀드 이름 하에 밑에 회장은 MB 사장은 김경준 이라는 이런 브로셔 자료가 미국 검찰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는 그 자료가 이 재판 자료로 미국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칩시다. 네,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쳐요. 우리나라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한 자료는
이 옵셔널 벤처스라는 주식을 막 사들이면 그 주가가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가를 띄고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김경준이나 등등의 이런 BBK 등의 주가가 엄청 뛰었을 때 팔아넘겨요. 그런 다음에 폭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1,000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의 실체입니다. 1,000억의 개미 투자들이 손해를 보는. 자, 근데 그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을 통한 막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팍 뜁니다. 예? 주가가 팍 뛰고 또 하나는 이 옵셔널 벤처스의 해외 유명한 펀드가 투자하기로 돼 있다라고 뻥튀기를 합니다. 그 펀드가 마프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가가 확 최고가로 뛰었을 때 팔아넘긴 차액이 384억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주가 조작 사건의 전말이에요. 전말. 그런데 우리나라 특검은 적어도 그 주식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세 개의 회사의 계좌가 동원된다. BBK는 물론이고 LKE뱅크와 마프가 동원됐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특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LKE뱅크는 MB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죠? EBK뱅크 마지막 거에 일대 주주가 MB라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부정하는 거는 마프와 BBK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스의 자금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결국은 MB를 걸쳐서 EBK로 갑니다. 돈의 흐름이 유관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동영상 자료니 명함이니 브로셔니 이런 것을 별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 돈의 흐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국 검찰이 이 돈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혹은 수사하고도 덮었을 수도 있죠. 네.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이명박이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BBK랑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료 중에는 MB는 이 LKE뱅크를 2001년 4월 달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합니다. 2001년 4월에. 그런데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그건 검찰도 인정합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그렇다면 적어도 5개월 동안은 MB가 LKE뱅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때하고 겹치죠. 네. 그거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죠, 그때는.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해요. 네. 그 부분은 부인 못하죠. 자기가 대표이사 동안 김경준이 나를 사기를 쳐서 속였다. 속여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채경화 기자님 질문처럼 그렇다고 MB가 주식 매집을 했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한국 검찰과 특검이 2007년에 검찰 수사가 있었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그래가지고 특검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번의 특검이 되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겠지만 하면 바로 잡혀요, 이거. 이게 최종 형태였거든요. 증권거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취소됩니다. 이게 취소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에서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면서 일어나는 일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청산 과정에서 140억 갖고 김용준이 간 거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대통령 된 다음에 한 거고요. 여기가 끝이냐?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 김경준 씨를 제가 이제 천안교도소 가서 이제 해외로 이제 추방이 되는데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거쳐서 가거든요. 거기서 며칠 자고 나갔어요. 갔더니 그러난 뒤에 우리 잘 해보자 해가지고 저랑 이메일을 여러 차례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가 최근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좋아하지 마시라고 드리면서 김경준 씨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그 진실의 처음부터 끝은 미국 법원에 다 있다. 미국 법원에 다 있는데 두 가지 소송입니다. 하나는 아까 김백준 씨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에 그 소송은 매우
어리석은 소송이다. 아주 스튜피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모든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BBK는 MB의 소유 아니냐라는 의심이 갈 결정적인 자료들이 거기 다 있는 거다. 거기. 네. 그리고 다스가 제기한 소송에 다 있다. 그 소송을 잘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겠죠. 그 소송을 다 잘 보면 진실이 거기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1년에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40억을 다스한테 동결된 계좌에서 어렵게 가져가잖아요. 그때에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때에 아무튼 MB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뭐 그런 여러 여차여차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서를 갖고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이 이제 김경준 씨 얘기예요. 이면 합의. 예. 김경준 계좌, 스위스에 동결된 계좌, 거기서 140을 뽑아가지고 각하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김경준 씨가 그걸 줄 때 자기도 뭔가 합의를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입을 다문다든가 아니면 뭐 누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든가 뭐 그게 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합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합의문이 있다는 거지 지금. 네. 그 미국 소송을 보면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2006년 8월 14일 날 다스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 중에 하나로 2001년 8월 27일에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한 통의 편지에 들어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쭉 제가 자료를 위해서 다 읽을게요. 지금 이제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편지랍니다. 이것을 다스 측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소송 자료라고 미국 법원에 냈으니까 다스 측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MB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MB 측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스가 원고가 돼가지고 낸 소송 자료예요. 김경준이 다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 내용이 제가 거듭 마프 펀드와 다스의 전신, 즉 대부 기공 간의 관계를 반복해 강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며 2000년 초에 이명박 회장과 저는 인터넷 기반의 자산운용회사가 될 회사를 하나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만남이 있기 이전에 마프 펀드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헤지펀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명박 회장은 마프 펀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지금 그 펀드는 이명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회장의 요구로 대부기공, 즉 다스의 전신입니다. 다스는 그 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그 펀드에 대한 마프를 얘기합니다. 그 펀드에 대한 모든 것은 즉 펀드 투자와 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은 모두 이명박 회장에게 보고되고 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스한테 불리한 내용인데 그걸 왜? 다스는 물론이고 MB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다스가 소송 제기하면서 유리하다고 증거자료를 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랬더니만 다스 쪽 MB 측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내용은 거짓이고 다스가 아무튼 손해를 입었다라는 입증 자료로 냈다.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 헤지펀드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여기 보십시오. 요 파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별개의 건데요. LK이뱅크는 MB와 김경준의 절반씩 소유한 공동대표 맞죠? 그건 MB도 인정합니다. LK이뱅크가 150억, 1250만 불을 마프의 전환사채로 투자합니다. 즉 마프의 대주주는 LK이뱅크입니다. 그러네. 이것도 중요한 증거자료예요. 아까 마프도 주식 매집에 그 계좌에 쓰였다고 활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마프의 주주는 LK이뱅크입니다. 그럼 도대체 MB와 연관되어지는 자료들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다. 동영상, 명함, 브로셔, 자금 흐름, 지금 LK이뱅크가 마프에 투자한 거, 아까 50억, 또 이 편지 내용, 다스에 이것을 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유관한 증거들이, 관련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제대로 속 시원하게 수사가 돼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재수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모든 사건에는 다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차고 넘치는 임계치가 오면 그 사건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김경준 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김경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 주가 조작의 흐름은 이제 요 자금 흐름까지 해가지고 대체로 밝혀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형을 13년을 살고 추방이 되면 5년간 못 들어가요. 입국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김경준 씨가 저한테 서울에 하는 거는 박범계 의원은 이 정부의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언제든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가 국정조사하면 금방 내가 다 진상 밝힐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불만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법 절차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면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두려울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성은. 근데 지금 이 잊혀진 BBK 사건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고 오늘 파파이스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들도 상당한 정도로 임계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게 사건이 어렵더라도 요 파파이스 이거 출시될 때 잘 정리를 좀 해주셔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걸 곱씹고 또 곱씹어가지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 국정감사에서 또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계치를 저는 벗어날 거다. 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던 김경준 씨가, 아니, 사실은 진짜 주인은 이명박이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복수는 불타지. 응? 돌아와서 이걸 다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은 이걸 정치 보복으로 몰아갈까봐 혹은 결정적인 증거, 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런 게 아직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자금의 흐름 관계상 소유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니냐. 자, 요것이 한 대목이고요. 다른 대목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는데 옵셔널 벤처스를 설립해서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튀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원된 계좌가 LK뱅크, 마프, BBK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의혹이 생겨가지고 MB의 대리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BBK의 돈은 내 거 맞다. BBK는 내 거 맞다. 그러나 이 세 계좌의 인출권을 김경준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 계좌의 돈 인출권을 김경준이 갖고 있었고 이러한 주가 조작의 기술은 김경준이가 선수기호 나는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 김경준에게 맡겼고 김경준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따라서 주가 조작은 난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법률 조언이에요. 그런데 MB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했냐면 원천적으로 BBK의 소유가 없다. 나는 BBK에 관계가 없다라고 처음부터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걸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월이 지금 무려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BBK의 소유 관계가 드러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드러나면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처럼 되는 등식 관계가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금 관계를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면 저는 결론이 난다고 보는데 결국은 수사하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죠. 송 기자님도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제가 임계치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꾸 짖으면 결국은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고 당시 2년 전인가로 기억하는데 네, 2년 전에. 오히려 예. 공격만 당하셨죠? 공격만 당하고 묻혔어요. 전순옥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요 1호 자원외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찾아내신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예, 그 1호는 이라크 쿠르드에서 이제 석유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5개 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8,800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결론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4개는 완전히 썩은 강구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는 지금 이라크가 전쟁 중이라 한 번도 석유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도 못 해봤습니다. 총 얼마가 들어갔다? 8천억인가 뭐. 8,800억이요. 예. 한 방울도 석유가 안 나왔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석유공사의 그 직원, 그 이라크 쿠르드 총리가 그 사절단이 네. 오게 됐어요. 2008년도 1월 달에. 2008년 1월 달은요, 취임하기 전이에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절단으로부터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절단으로부터 이미 이 사업은 다 된 걸로 하면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이 사람들이 그 금고에다가 받은 돈을 6개월 동안 계속 보관을 해놨어요. 돈을 받은 주체가 누군가요? 받은 주체는 석유공사의 직원입니다. 네. 석유공사 직원이 이 사업을 성공 사례비로 이미 성공한 걸로 하면서 이제 돈을 1,300 크루드에서 온 총리 일행이 사절단이? 네. 석유공사에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네. 미리. 예. 네. 제가 이제 제출을 받은 자료에 보면은 내부 감사 그 조사 보고에 2008년 2월 신규 사업처에서 유전 매입 그 팀장이 이라크 쿠르드 그 바르자니 총리 일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사업이 다 된 걸로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이제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에서 드러났죠. 이 돈을 왜 금고에다가 보관을 했을까? 그게 제가 의심하는 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게 내부에서 감사까지 있었는데 왜 감사를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안 하고 아무런 그 경고도 안 하고 그냥 또 지나간 거죠. 누가 그러면 이 돈을 보관하도록 했는가 하는 거를 추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런 돈을 받았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크루드 지역의 총리 일행이 당선인 시절에 이미 와서 사업이 다 됐다고 석유공사 직원들한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줬는데 직원들은 그걸 금고에,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석유공사는 그걸 발견했는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어진 작은 건이에요, 이거는. 석유공사도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미리. 흔히 큰 계약을 하면 서명,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큰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쪽에다가 소위 그 정부에다 주는 사이닝 보너스를 3천만 불을 줍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건가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크루드 정부에게. 근데 그 중에 돈 일부가 크루드까지 가지 않았다. 크루드까지 가지 않고 누군가 중간에 해먹었다. 석유공사에서 좀 가져와봐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독일에 있는 중개은행을 통해서 돈이 전달이 됐어요. 전달됐고 잘 받았습니다 하는 그 편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영국에 있는 HSBC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돈이 이게. 그러면은 독일 중개은행처럼 잘 받았습니다 하고 크루드 정부에서 그 영수증과 컨펌하는 편지가 와야 되는데 그 편지를 달라 그랬더니 그 편지가 없다.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이런 게 왔는데 왜 HSBC는 이게 안 왔느냐. 그래서 그 돈이 사라져서 그거를 제가 계속 추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가 의심을 할 때는 그 돈을 영국에 있는 이명박 뭐 하여튼 이상득 누구누구의 지인을 통해서 그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돈만큼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돈이 3천만 불이 가는 첫 자원외교에
사이닝 보너스 3천만 불이 가는데 3천만 불 중에 일부가 돈이 이라크 쿠르드까지 안 가고 영국에서 멈췄는데 그 멈췄던 흔적을 찾다가 그것도 사라져서 더 이상 못 찾았는데 그게 꺾어져서 되돌아온 게 아니겠는가, 같이 해먹은 거 아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혹시 당시에 이 돈 관련해서 이 자원 업계 종사자들한테 이런 식의 사이닝 보너스가 꺾기 해서 뇌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그 이라크 현지에 있는 사람이나 또 이런 전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다 아는 그냥 뇌물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관례처럼 벌어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식 방법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다들 그냥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컨택 포인트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현지의 사람 저희가 편지도 받았고요. 그분이 이제 만약에 이명박이 국감에 증언으로 나오면은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명박을 국감 증인으로 최초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와서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의 비를 들어볼게요. 2조짜리 정도 회사를 샀다가 그게 깡통이 된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에 투자한 것 중에 깡통이 됐어요. 깡통이. 여러분들이 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억쯤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20억짜리 집을 샀다고 쳐요. 2억짜리 집은 상관없어. 2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집이 20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럼 이게 투자 실패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당연히. 근데 20억짜리 집도 아니고 200억짜리도 아니고 2천억짜리도 아니고 2조짜리가 깡통이 되면 이건 사기인 거예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다 투자 실패로 덮여 있거든요. 모든 자원외교 관련된 사례들은 그게 이 한 사례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자원외교는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다 투자 실패예요. 지금 이 사례도 이명박 취임도 하기 전부터 그 동네에 유전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그때 뭐 10억 배럴인가 뭐 어쩌고 하면서 그때 당시 기사 찾아보세요. 뭐 난리가 났어. 이제 우리가 다 석유 확보했다고 막 성과라고. 그 이후로 말씀하셨지만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방울도. 지금까지도. 아예 파지도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라크 정부가 그 계획을 나중에 인정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쿠르드는 자치정부고 유전 개발을 우리하고 해야 되는데 왜 쿠르드하고 했냐고. 네. 이걸 모르고 했을까? 이 석유공사의 주무 과장은 이 일을 하던 사람도 자살했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 사람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겠죠. 네. 아마도 주무 과장이었으니까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석유공사하고 가스공사, 강물자원공사 3개 공기업이 예.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2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6조 원 투자할 때 68건이었어요. 네. 68건 자원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2014년에 보니까 그때 2014년 상반기까지 보니까 투자 비율에 10% 선을 넘는 게 8건이었습니다. 68개 중에서. 68개 중에 투자한 금액 중에 10% 정도라도 회수한 게 8개밖에 안 되고. 네. 예. 나머지는 다 망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처음부터 망할 거를 한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있다고. 도장이 딱딱딱딱 찍혀 있고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그걸 다 그냥 투자 실패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문제 삼은 유일한 의원님이거든요.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맨 처음부터 그랬다고. 취임하기 전부터. 근데 그거 공개하신 다음에 굉장히 공격받았죠. 네,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쿠르드 정부에서도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돈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공격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좀 써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공격이 뭐였냐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쿠르드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사가 안 되면은 불이익이 생기는데 왜 국가가 해외에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나도록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이 기사도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용역 기사라고 봐요. 뭐라고 그랬냐면 크루드 유전 개발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의원님의 문제 제기 때문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좌초는 처음부터 해 있었어. 네. 좌초는 거기서 기름이 안 나오는 데야. 응? 크루드 자치정부를 약속해 준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석유 정유회사하고 같이 들어갔다고요. 맨 처음에. 먹을 거는 이미 다 먹었다. 거기 뭐가 있다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1호 이야기를 하는 분은 유일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표적이 아빠 청구로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하늘과 가까운 땅의 기운을 듬뿍 넣고 친환경 농법과 정성도 한가득, 그리고 뛰어난 맛과 영양을 하늘이 내린 인제군 오미자. 딴지마켓에서 대한민국 제1의 명품 오미자 진액을 만나보세요. 요거는 청계재단은 요새 뭐하고 있지? 내가 하는 얘기야. 궁금하잖아요. 진선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진선미 의원님이 나는 꼼수다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셨어요, 초기에. 그러다가 비례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되자마자 한 3년 동안을 국회의원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절대 국회의원 다시는 안 한다고, 국회의원 정말 싫다고, 나는 변호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3년간 얘기하더니 마지막 1년 되더니 어떻게 하면 다시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결국은 그 이거는 내용이야. 철저히 왜곡입니다. 정권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허리 인사는 각도하며 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고 온몸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적폐청산위원회 간사로 계시고, 그런데 사이드로, 제가 보기에는 사이드예요. 사이드로 요즘 청계대들은 뭐 하나 알아보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고 있어요. 3인의 등장인물입니다. 일단 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네. 각하와 김진호 목사, 네. 그리고 일단 오땡땡 전 청와대 행정관. 네.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나 봐요. 네.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야 설명할 이유가 없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김진홍 목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연합의 상임 대표를 했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오땡땡 저 청와대 행정관은 요즘 핫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국정원에서 외곽 사이버 댓글단의 한 사람입니다. 댓글 팀장이에요. 댓글 팀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른바 소통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아시잖아요. 그 부대의 한 팀장으로서 친인척 10명을 고용해가지고 국정원에 돈을 받아가며 댓글을 달았던 장본인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의 등장인물 외에 2개의 재단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단법인 청계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 전에 어려운 가난 때문에 학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그 개인 재산을 털어서 만들었죠. 이른바 장학재단을. 집이라고는 재산이라고는 자기 집과 이제 청계재단 돈 좀 있는 건 청계에다 다 넣었기 때문에 다 돈이 없다 이제 나는.
그렇게 하고 만들어진 청계재단이죠. 예. 그랬죠. 아마 사재에 331억 원을 투자했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장학 사업은 별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마 2010년 그 당시 처음 6억 원 정도가 뭐 4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가는데 거기는 이제 장학은 표가 나는 거잖아요. 일정한 금액이 특정돼 있고 또 사람도 선정해야 돼서 명수도 명확하고 그게 재미가 좀 없어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점점 줄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2억 6천, 거의 2억 7천, 약 2억 7천 정도로 줄어요. 또 거기에다가 뭐 무슨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당에게 특별 당비를 본인의 측근에게 50억을 빌려서 납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빚까지 또 청계재단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로 계속 돈을 내느라고 장학금을 덜 주고 있는 거죠. 자기 빚을 청계재단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느라고 장학금을 주지 예, 못하고. 장학금 대신 자기 빚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이자를.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재단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단법인 둘의 문화 마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그 멘토라고 하시는 뉴라이트의 대표이신 저 김진홍 목사님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어떤 의미냐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인터넷 중독된 뭐 아이들의 치유를 위한 무슨 숲속의 그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안학교. 만드셨어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에 이렇게 웃음이 나죠. 그죠? 댓글 달다 보면 중독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하셨는지 저분이 또 여기에 관계가 돼 있어요. 이 오땡땡 그 행정관께서 원래 둘의 마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그걸 다시 재단법인으로 만들 때 그걸 청산제도 절차와 또 이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다 담당하시는 실무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임이사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그렇게 열심히 다신 분이 우리 아이들의 그 인터넷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하시겠다고 이제 여기에 운영 후원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달다가 중독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학교에 준공식이 있었어요. 2013년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와서 축사를 합니다. 뭔가 관계가 깊다는 네. 얘기죠. 2013년 10월에. 네. 그 뉴라이트 그 단체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2008년에 민생정책연구소라고. 그런데 그 민생정책연구소에 그 김 목사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 3월까지 이사장을 맡았는데 또 이 연구소의 상임이사가 바로 오모 씨 행정관이에요. 충분합니다. 이거는 BBK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까 너무 복잡한 걸 봐서 이거 되게 단순한 구도예요. 근데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재단법인 청계에서 갑자기 계속 장학 사업만 했는데 갑자기 2년 동안 작년하고 재작년에 복지 사업에다가 그 돈을 줘요. 그게 각각 한 해에 3천만 원씩. 그런데 그 몽뚱한 그 돈이, 그러니까 재단에서 유일하게 복지 사업비를 한 것 중에 대부분이 이 재단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각하는 돈을 함부로 쓰시지 않는 분인데 돈이 일로 가고 있어요. 네. 약간 이제 의심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뭐 하려고 그러나. 그동안 국정원으로 알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계시지만 요즘 이명박이 대통령이 제일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국정원에서 뭐 청와대에서 뭐 행정부에서 온갖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언론이나 뭐 문화예술인들 탄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배경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만 지금 막 묶어서 뭔가 이슈를 막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시를 하지 않겠어요? 몰랐으면 바본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저 행정관에게 이 돈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복지사업은 사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냥 3천만 원 뭉뚱 이렇게 간 그렇죠. 거고 아까 장학사업은
한 명당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이름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가 너무 명백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이분들이 찬호 씨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네, 너무 신기하죠? 이 사돈지간입니다. 아까 저분이 친인척을 동원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분도 여기를 혹시 새로운 댓글 센터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은 막 굉장히 대통령이 되면서 뭐 근데 가난해가지고 왕방 사는 비밀은 뭡니까? 왕방산의 비밀은 약간 과장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다 왕방산에 있는 거예요? 네, 왕방산에 이 왕방산에 이 재단법인의 두레마을 본거지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도 여기 어딘가에 숲에 있어요. 숲에. 그 숲속에 댓글 어떤 비밀 기지를 댓글 만드는 부대를. 이분들이 이것보다 더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2013년에 이 두레마을에서 큰 컨퍼런스를 합니다. 창조 많이 들어보셨죠? 2013년 창조 컨퍼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동체인 두레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여기를 이거를 산림 문화 창조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때부터 청계재단이 자꾸만 목적 변경을 고민해요. 목적 변경. 그러니까 아까처럼 장학 사업은 반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지로 갖고. 복지재단으로. 요 돈을 빼가지고 이제 딴 데로 옮기거나 딴 데로 이렇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다가 2006년, 16년에 8월에 이걸 합니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거부당했어요.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네, 목적 예. 변경. 설립 목적과 안 맞으니까. 네, 불허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복지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지 사업을 했던 근거로 내세우는 사업이 아까 그 두 건. 딱 두 건이에요? 근데 그 두 건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기서 복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 목적 변경을 하려고 그 두 개를 꽂은 거구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청계재단을 돈을 빼먹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문제는 예. 그분들도 주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오모 씨 뭐 이렇게 그 학교에다가 후원을 하시려면 뭐 문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본인 이름과 뭐 이렇게 전화번호랑 다 올려놨잖아요. 그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까 그 컨퍼런스 했던 자료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다 없어버렸어. 이것도 없어졌어요. 저희가 캡처해 놓길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왕방산 비밀은 왕방산으로 청계재단 돈을 빼먹을 프로젝트였다고 저 혼자 추정하는 바입니다. 추정까지야 뭐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인데 우리 제 말은 믿지 마세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해하지 않는. 그쵸. 갑자기 목적을 변경한다고 하고 갑자기 막 돈 조금씩 꽂아가지고 봐라 내가 복지 사업 했지 그러면서 사업을 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에 관해서는 저의 이 단순한 머리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뭔가를 그 플랜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 한마디 하시면 지금 안홍구 청장님이 쭉 듣다가 하고 생각이 나셨어. 이거 너무 좋아요. 이 조언 잠깐 올라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단마다. 고유 목적 사업이 장학 사업이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 고유 목적 사업 이외의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정도씩 1년에 4천만 원 정도 노숙자와 왕방산에다가 3천만 원. 그래서 2개 연도에 8천만 원을 투여했다면 이건 사실 고유 목적 사업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면 돈 300 몇십억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그 재단이 만약에 이 고유 목적 사업 위반으로 해서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허가 취소 사항이 되면 전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이 앞으로 알아보실 것은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네, 거예요. 허가를 취소할 왜냐하면 수 있는가? 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장학 및 복지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준비금도 사실은 그 장학 사업에 필요한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재단 설립 취지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복지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네. 지금 허가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교육청 산하에서 복지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절대 허가를 안 하죠. 네. 복지 사업이 되면은 그 허가 관청이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허가 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원래 취지가 그 장학 사업이었으면 장학 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상하게 보이지만 큰 거를 잡았을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좀 그래서-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원순 문건 때 제가 얼마나 농락당했는지 국정원에서 저 뻔히 보면서 저희가 그때 국정원에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기조실장이며 차장들이 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의원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 그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권 교체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촉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자료들을 다 내린 원인이 아마 그런 저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내렸을 없애는 수도 작업이 있다. 아닌가 하는 잘하면은 그 돈을 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저는 그렇게 너무 좋아요. 380억이 아니라 380만 원에도 뺏어주세요. 원래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쓰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배하면은 그 설립할 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들을 다 사실은 국가가 세금을 안 내고 설립해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공익법인의 그 취지에 맞는 정관에 맞는 요걸 어떻게 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 머리를 굴리다가 삐끗해서 돈을 다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 요거 못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기회는. 그래서 저수지 게임이라는 것도 영화도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질문에 한주 쉬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매우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으로 보냈던 사안에 대해서 예. 본인이 되짚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에 기초하거나 미국에서의 소송들이 많았는데 그 미국 소송 자료들을 기초로 한 거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시겠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건 다 추론일 뿐이고 추론이고 또 하나는 BBK 수사팀이 있었고 그 뒤에 당선자 시절 MB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있었는데 두 번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 수사의 결과가 매우 부실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깔아놓고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2004년에 김백준이라는 사람. 김백준이 이명박 MB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 왼팔 원세훈과 함께 그런 일종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가신이죠. 그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이거 많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리해서 김경준과 그 누나 에리카 김 등을 상대로 한 이보라 씨는 부인이에요. 예, 부인입니다. 예, 부부와 에리카 김을 피고로 해가지고 EBK에 자기가 투자한 것이 30억 손해가 봤다. 처음에 소장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을 통해서 최대 160억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소송이 오래 갔는데 2008년 1월 18일자 이 문건인데요. 그 소송에서의 문건입니다. 미국 법원이 원고 김백준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6번째 제출한 소장. 아까 제가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소장에서 원고 김백준이 주장하기를
이명박 본인이 LKE 주식의 대부분을 2001년 2월경에 AM 파파스로 팔았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김백준의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대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MB가 LKE 뱅크 주식의 대부분을 AM 파파스에 팔았다 하는데 그 증거를 대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이거는 이 소송이 김백준이 이명박 MB를 대리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근거입니다. 아마 이게 처음으로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저기에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백준 Kim's and or his assigner's right to privacy. 그래서 his assigner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위탁인, 위임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자는 거죠. 네, 네. 위임을 한 사람. 그게 이제 MB라는 얘기죠. MB의 프라이버시권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로 이 소송이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김경준 부부와 에리카 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근거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결국 각각 한 소송이란 거예요. 자,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이 김백준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법원은 피고 에리카 킴, 즉 김경준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2008년 2월 21일부터 30일 안에 피고, 즉 김경준 등의 질문 요구 35번부터 46번까지 답하시오라고 김백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원고, 즉 김백준은 피고 에리카 김의 질문 요구 1번부터 35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명확한 이유를 대하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김백준한테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경준과 에리카 김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김백준 네가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대라. 이 1번부터 46번까지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가 LKE뱅크 주식을 AM 파파스에 팔았다라고 MB 측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백준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돈의 금융거래 내역,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라 이런 촉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잠깐만, LK뱅크라는 건 지주회사예요. BB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랬더니만 법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명령에 대해서 김백준은 전격적으로 2008년 4월 17일 날 소를 취하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김백준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위 49억 9,999만 5천 원, 50억 상당 요 돈의 입금표가 나왔잖아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16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5 김채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김호준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대회이긴 한데 그런 대회 출품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거 초등학생이 그린 건가 보네요. 7세 아동이 그렸다고 해요. 뭔가 아방가르드하면서 특징을 잘 잡아냈네요. 네, 7세면은 제가 이런 괴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건 성인이 그린 거예요. 뭐가 우야 이게? 되게 비슷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자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추한 모습. 이건 뭐야? 네. 티셔츠에 써 있는 게 시바가 아니에요. 시바. 예? 나하고는 안 닮았는데 왠지 설득됐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예. 이것도 더러운데 왠지 설득되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저렇게 생겨야만 될 것 같아. 응? 눈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네요. 실제보다. 쥐를 잡고 있어 여기. 자, 그 다음 작품.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흉악하게 그리고 있는 마음인데 프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유화 작품입니다. 유화.
저는 이 작품을 기증받을 의사가 있어요. 선수들이 등장했는데 그랬더니 선수는 선수야. 삼각김밥을 만들어놨어. 선수가 점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선수야. 선수. 이게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이거. 단추가 터질 것 같으니. 이거 사실적이고. 네? 와,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이거 좀 미화가 심한데요? 너무 멋있게 그렸다고? 있는 그대로 그린 거지. 응? 정말 선수가 나타났어요. 만화가가 그린 것 같네요.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업계에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야, 이런 짓을 왜 하냐? 응? 그만해. 그랬더니 이걸로 달력을 만든답니다. 달력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 거죠. 달력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아니, 이것도 달력을 몇만 개 만드는 게 아니고 딱 한정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갖고 싶지. 레어 아이템이에요. 자, 이런 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채화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각종 다른 점토 하시는 분이라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정청래 오늘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당사자가 없어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얘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워낙 뉴스가 작게 취급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 예. 이 사건은 송채 경하기 전에 알지도 못했어요. 예. 네, 저 모르고 있었어요. 정청래는 월요일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모를 만큼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선 제가 파악한 사정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예. 미성년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1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여차저차 만나다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2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가슴을 만지고 싶다. 등등. 예. 근데 이 익명의 문자를 받고 여자아이가 당연히 열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게 신고가 되니까 내가 그랬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보니까 중1 때 만났던 그 아이야. 그래서 이 익명의 문자가 아니었으면 사건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취하하려고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이 성 관련 법들은 다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신고하면 무조건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탈원서를 제출합니다.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학교에 폭력과 관련된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당사자하고 부모 교육 40시간, 8시간을 내리고 별도로 신고가 됐으니까 가정법원에 가서 또 40시간하고 8시간을 받아요. 그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래서 끝났어 이게. 근데 이 사건의 발생 이후 2년 만에 갑자기 기사가 됩니다. 2년 만에. 왜 전학시키지 않았냐부터 등등 굉장히 댓글이 쏟아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 주요 커뮤니티에. 그러자 그 댓글을 당연히 또 여자아이도 봤겠죠. 여자아이는 열이 받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기사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고 뭐가 다른지는 제가 말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니까. 게다가 이제 댓글들을 보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공격들이 있으니까 의도적인 공격인데 그 중학생이 그게 의도적인 정치적 공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열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남자애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글을 하나 써요. 그때 부모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사과를 했고 진심으로 다 잘 해결됐고 그래서 남자아이와 아무 문제 없고 같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물론 기사를 통해서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런 기사가 나느냐. 이런 기사를 씁니다. 아니, 글을 씁니다. 여자아이가. 그리고 왜냐면 전약을 왜 안 보냈냐고 이제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니까 댓글로. 근데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써가지고 남자아이한테 보내면 난 이거 올려야 되겠다고. 남자아이는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은 말립니다. 왜 말리냐? 그러다가 여자아이한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신분이 노출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들었어요. 왜 말렸냐. 그래서 내가 헛구역을 냈어. 왜 말렸냐. 아니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전후관계를 해명하고 그러면 일단락이 완전히 되는데 왜 말렸냐.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요 대목에서 제가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 정청래에게는 유리한 내용이지만 아직 이제 같은 나이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못하게 한 거죠. 요 대목이 일반적인 정치인하고 차이점이에요. 제가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못하겠어요. 근데 홍군형을 냈죠, 나는. 홍군을 냈는데 그 이유도 뭐 약간의 진행이 있으나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인데 두 번째 레이어는 뭐냐.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 기사가.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11살 때 일어난 시작해서 12살 때까지 일이거든요. 11살, 12살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소년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라서 철저히 보호됩니다. 송채영 기자가 취재할래도 알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도. 절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좀 알아보니 그 기자를 쓴 기자들도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익명의 제보. 네. 익명의 제보. 남경필 도지사 아들 사건하고 연결돼 있다.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작업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약을 한 것은 한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팩트이고 뭐 그것대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건 저지른 것이고 근데 이제 남경필 도지사의 장남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번 한 것이다. 저는 딱 한 번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친구는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딱 필로폰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필로폰으로 처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게다가 중국에 가서 사와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고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10년 이상 국정원에 철저하게 보수 정권과 유착돼 왔잖아요. 운명 공도처럼 거의. 이제 인적 청산 작업도 하고 있으나 겨우 1급 10몇 명 정도 바뀌었고 1급 10몇 명이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 중간 관리자급하고 과거에 국정원에 그 사람의 상사였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보수 쪽과 커넥션을 이뤄서 뭐 연락한다든지 사이드로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게 국정원장이 알 수 있는 정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보수 쪽에 이제 줄을 대고 있는 누군가가 뭐 빼낸다거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 중에 그런 커넥션을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굳이 이 사건을 똑 떼서 얘기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청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정치인을 떠나서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그 자강파라는 뭔가 하나의 위치가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터트린 이유가 정청래 의원은 왜 이쪽 의원이 아니신데. 의원은 아니지만 이쪽 지형의 이빨이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팟캐스트 많이 하고 TV에 고정 프로도 하고 또 팔로우도 많고 그다음에 파파이스도 나오고 저하고도 친하고 총수님이랑 친한 게 가장 큰 그렇죠. 약한 골이었겠네요. 저하고 친하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고 싶은 왜냐하면 꼬리를 달고 계속 나올 거거든요. 3년 있다가 또 성추행 원래 걔네들이 전법이에요. 사실은 정부 출범 이후에 자잘한 이상한 사건들 많이 있었어요. 저 정보를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그 커넥션을 잡아내야 된다.
요번 국감이 거의 유일하게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국감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거, 그 이전 걸 따지려면 이번 국감이 유일하고, 내년 국감부터는 이제 그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국감에서 이명박 각하를 못 잡으면 국회 차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제 삼아서 잡기 어렵다. 살아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잡아야 한다. 꼭. 그거를 박범계 의원이 못하면 끝장인 거예요. 부담을 막 많이 주시네요. 그러게. 적폐청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각각 하면 BBK고, BBK 다스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네. 자, 오늘 박범계 의원님 준비하신 내용은 다시 BBK.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아, 연출하신 거예요, 이거? 저기 박근혜 그 탄핵, 네. 탄핵 선고 파면 결정하는 그날 제가 나가면서 결론이 하도 그냥 어떻게 나올까 긴장스러워가지고 저렇게 했던 사진입니다. 군에 찬 저게 사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 안 나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박범계 의원님이 BBK 전문가예요. 제가 PBK잖아요. 영문 이니셜로.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그 중에서 뭘 푸느냐? 이게 뭡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전제가 좀 필요해요. 오늘은 재밌게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뭐 재밌었나요? 아니,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니까 네. 저도 꽤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교도소, 이제 법무부에 갔잖아요. 법무부에. 지금 나와가지고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봉주 의원께서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가 2001년 4월에 LK이뱅크의 대표이사였다가 공동대표였다가 사임을 해요. 그 사임을 한 사퇴 이후에도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함께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요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할 내용들은 잘못하면 비까비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검찰 코로 흡입하고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 이전의 과정이 있었거나 그렇겠거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건 작업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그 다음날 기사가 뭐가 났냐면 바로 이어서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잡았는가. 봤습니다. 저도 그 기사. 경찰이 소위 이제 인터넷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근데 하필 그게 이제 나경필 도지사의 아들이었다. 그 기사 두 가지를 보자마자 이건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는 처음 일리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기사인데 이건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처음에 한 번 했다고 했다가 두세 번 했다고 했다가 아마 그 이전 전력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당사자 본인은 장남 본인은 최소한 줄여야죠. 처벌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첫 번이라고 한 건데 첫 번이니까 그 이전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이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정치인의 자제들은 사찰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거는 정보기관이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아까 정청래 의원의 케이스는 두 군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그것도 가정법원, 혹은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 이것은 사법부가 알 수는 없죠. 정보기관밖에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왜냐하면 남경필 도지사가 그때 어떤 대상으로 떠올랐냐면 바른정당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홍준표 대표의 첫 번째 자기 수건 사업은 흡수통합이에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12명만 넘어오면 되거든요. 12명만 딱 넘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게 12책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12척만 있는 게 아니라 12척이 모자라 맨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땡겨오고 싶은데 소위 바른정당의 소위 그 지지층과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강파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끼리 가야 된다. 근데 의원들은 대충 반반이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이혜원과 남경필은 자강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유승민까지. 이혜원이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 사람으로 남경필 도지사가 떠오르던 시점이었습니다. 요 시점이,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잘 가는 사이트나 그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썼는지 어디 사이트를 가는지 무슨 앱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알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정보기관이 그런 힘이 아직 남아있나요?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또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대통령의 기관이거든요, 국정원이 원래.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어디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일부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보며.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앞으로 그 고위공직자나 혹은 보수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과 다르게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혹은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인물들의 자녀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항상 약한 고리, 정치인들은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 특히 해외 유학 왔다든가 또는 정치인 하느라 잘 못 돌봤다든가 남경필 도지사도 이혼했죠. 예. 가정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못 돌봤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아이들은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중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혹은 종교계까지 다, 왜냐하면 종교계도 그 보수 쪽과 연결된 고리들 종교 인사들 많으니까 더 나온다라고 예언을 제가 하고, 일단 만약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예언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이더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게 계속 나오면 네. 어쨌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국정원을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